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 찬바람 불고 기온 뚝 떨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나왔는데 어제보다 더 춥다는 느낌 들었습니다. 실제로 날씨 정보 보니까 6도더군요. 6도. 휴전선 부근 산간 지역 쪽은 심지어 영하로 떨어지고 서리까지 내렸습니다. 전국 낮 기온 그런데 16도에서 22도까지 올라갑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네요.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옵티머스 수사가 정관계로 확대되는 등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 사건 수사팀도 대폭 충원됐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라는 대통령 지시도 나왔습니다. 그간 미제거리던 수사 제대로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세난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인구 절벽 심각합니다. 이 같은 주요 이슈들 놓고 오늘 출발새 아침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따끈한 스포츠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출발새 아침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4명입니다. 사망자는 4명 추가돼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모두 438명입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유용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8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강화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버스 라임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가 보류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앞으로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뉴스 요점 정리해 주시는 분 박철민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현황 좀 봐야겠죠.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4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31명이고요. 국내 지역 발생이 53명. 제가 왜 보통은 이제 국내부터 말씀드리는데 해외 유입부터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요? 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해외 유입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방역이 조금 더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통계가요.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52명의 집단 감염 사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염 신규 발생자가 꽤 증가할 거라는 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4명 추가돼서요. 지금 438명으로 기록하고 있고 누적 확진자 24,889명입니다. 네, 저 검찰이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로 일단 전 금융감독원 연루된 정황 지금 찾아냈죠? 압수수색도 했고요. 네, 검찰이 전 금융감독원 국장 윤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김 씨로부터 사람을 소개받는 대가로 윤 전 국장에게 돈을 줬다는 옵티머스 대표의 메모지를 확보했는데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고요. 검찰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유용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18명의 전담 수사팀으로 강화했습니다. 메모지에 뭐 어떤 내용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윤 국장, 은행 부행장 등 다수 소개, 3천여만 원 대여 부탁. 요 정도 3가지 키워드가 나타나는데요. 윤 국장, 은행 부행장 등 다수 소개, 3천만 원 대여 부탁. 이 대표 김 씨는요, 검찰 조사에서 2018년 4월 측근을 통해서 윤 씨에게 2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했고요. 또 윤 씨 소개로 시중은행 부행장과 전무, 자산운용사 대표를 소개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이틀 정도에 걸쳐서 3명에서 4명 정도를 소개받은 뒤에 3천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요청을 받았다는 건데요. 2천만 원을 보낸 뒤에 1천만 원 정도 더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도 했습니다. 서로 간에 돈 거래가 있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된 것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관련해서 옵티머스도 라임 사태 관련해서 입장 밝혔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도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는 뭐 CCTV 영상 관련해서 뭐 보존기한 지났다. 그래서 협조 어렵다 이렇게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강세 전 스타 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나서 청와대로 갔다는, 그러니까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로 갔다는 뭐 정황이 지난해 7월 28일 CCTV에 찍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영상은 이미 보존 기간이 끝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미 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고 말한 이상 뭐 CCTV 영상 큰 의미 없다. 예. 이런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는 옵티머스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중요한 증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 전 행정관은 다행히 또 오는 23일에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의혹 해소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 언급하면서 증액 압박했다. 네. 뭐 안정적 주둔 이거 하려면 돈 더 내라 이런 얘기냐?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영어로 말했으니까 예. 영어로 얘기했겠지만 예. 제가 이제 한국어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공동 방위 비용 분담을 관해서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네. 에스퍼 장관은 현지 시각 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고요. 또 에스퍼 장관이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을 희망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동의해라라면서 이 압박했고요.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시작전 통제권 이게 한국에서 가져오는 이 문제. 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죠? 네. 이 새로운 위협이 등장함에 따라 동맹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면서 이런 맥락에서 다수의 중요한 전략적 작전상의 문제들을 전진시키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전자권, 전시 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이런 보류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그 평화의 소녀상 그 철거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네. 보류됐죠? 맞습니다. 예. 베를린 미테구인데요. 미테구청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면서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거하지 않겠다라고 한 건데요. 미테구는 소녀상과 관련해서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해서 일본이 입장 내놨죠. 네, 카토 가츠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오전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베를린 소녀상을 세운 시민단체가 철거 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이는 독일의 사법 절차다라면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고요. 앞으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다양한 형태로 설명해 가겠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서 일본 어떤 그 외무성 장관이 일본 정부 차원에서 독일의 이런 소녀상을 철거해달라 요청한 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에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게 철거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이거를 지금 당장 막은 거는 현재 시민단체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뜨거운 이슈를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풀어가 봅니다. 목요일 격주 열혈 정치로 함께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오늘은 좀 멀리 계십니다. 전화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격주로 저희랑 만나보셔야 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직접 또 뵈시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네. 자, 먼저 지금 멀리 계시다는 말씀 당연히 그 지역구 울산에 가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실 국정감사 기간 중이어서 예. 저희 지역에 뭐 큰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제대로
다 챙기지 못해서 네. 지금 오늘 국정감사가 마침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지금 울산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가고 계시는군요. 네네. 화재 났을 때도 현장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화재 난 날 마침 울산에 지금 밤 12시쯤 도착했었는데 네.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서 지켜봤는데 아무 대책이 없이 쏙수무책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고요. 예. 많은 이재민들이 그냥 속옷 차림으로 나와서 벌벌 떨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눈물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그 큰 인명피해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분들 뭐 임시 거처할 것도 좀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당장 어떤 뭐 대책들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내려가서 네.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하고 관계당국 간담회를 할 예정이고요. 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정말 자신이 잘못 없이 그냥 불이 나서 모든 재산을 잃거나 혹은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고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는 상태인데 예. 조롱하는 글이 올라오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그동안 통화도 하고 만나도 보고 했습니다만 제발 좀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인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여의도로 주제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문 대통령 향해서 집값부터 잡으라 이런 쓴소리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실 하셨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의 의식주 생활 중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이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올라도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제 영혼을 다 끌어다 모아도 집을 못 사는 상태가 되었고, 가령 지금 서울 같은 경우 평균 집값이 9억이라고 한다는데 아파트가요. 예. 평생 공무원한 사람이 평생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돈을 모아서 집을 한 채 사겠느냐. 이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마디 대국민 사과도 안 하신다. 네. 정책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전세는 완전히 고갈되어서 전세집 구하려고 제비뽑기까지 해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사과 한마디 안 하시고 경제부총리도 사과 안 하시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사과 안 하시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 주거 안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어제 바로 주거 안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언하시고 김현미 장관은 그동안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지난달에는 몇 달만 있으면 집값이 안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민들의 그런 염장을 지르고 있으니 당장 사과부터 하시고 대통령께서는 적각 이게 홍남기 부총리하고 김현미 장관 경질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정책의 실패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으면 도대체 어떻게 책임 정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는 지난번 부동산 계약법을 여당이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논의하자 일주일만이라도 논의하자 했는데 그 논의를 무시하고 급하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법을 처리해놓으니 이렇게 지금 엉망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도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이제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정책을 새로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관계장관들 대통령도 사과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장관하고 부총리는 빨리 경질해야 됩니다. 벌써 책임을 졌어야 될 뿐이 아직도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사과뿐이 아니고 경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야당이 생각하는 집값 안정화 방안, 지금이라도 만약에 머리 맞댈 수 있다면 여당과 어떤 방안들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은 이 가격 통제 방식과 같은 통제 경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값을 어떻게 강제로 누르겠다, 혹은 이게 전세 계약에서 강제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시장 경제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게 세계 선진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런 정책을 썼을 때 MB 정권, 이명박 정권 시절에
주택의 공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주 근접형이라 해서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곳이죠. 예. 도심지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또 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분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 인근 외곽 지역의 유휴지를 개발해서 임대주택으로 싸게 공급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공급을 확대해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주택가격이 도리어 내려갔습니다.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예. 이런 공급 정책을 쓰고 동시에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부동산 거래시장이 완전히 동결돼 버렸습니다. 네. 지금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같은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좀 완화시켜서 거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서민이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사회생활, 초년생 이런 분들은 형편이 안 됩니다. 집 사거나 대출 받지 않고 집을 사거나 전세를 마련할 형편이 안 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대출을 허용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대출 꽉 묶으니까 이분들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식을 빨리 써야 되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공급 쪽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공급하는 이런 뭐랄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말씀하신 대로 대량 공급을 해서 주택 시장에서 어떤 안정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제 이게 모델이 바뀐 거는 사실 이번 정권이 아니고 그 다음 정권은 박근혜 정권 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런 네. 식으로 네. 가격 통제 정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가격 인상폭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비교가 안 되게 낮은 수준이었죠. 오히려 지금 현 정권 들어서 약 50% 올랐다. 이런 그 통제 보고도 지금 경실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말씀하신 대로 특히 공급의 방점을 찍는 그런 방식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공급뿐 아니고 네. 거래도 지금 네.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그냥 거의 네. 벌금과 같은 세금을 매기고 있으니 예. 거래가 완전히 중단돼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 나와야 될 것이 증여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잠적돼 버린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거래를 막고 있는 이 세금 관련 부분도 다시 좀 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에게 보낸 이 답장 형식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형식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답장이 그게 친필섬을 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이 정말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그 형식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대통령께서 유체 이탈 화법을 쓴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아들이 쓴 편지에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왜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예. 사실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 당시 한 3시간 정도 충분히 MLL 이북에 우리 그 공무원이 현재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것이 청와대에 보고까지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3시간가량을 그냥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북한 당국에게 우리 그 국민이 거기에 있다. 빨리 구출하고 생명을 다시 지켜주고 우리에게 송환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네. 왜 안 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데 지금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답변하기를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다 그러는데 어떤 여당 의원은 방송에 나오셔서 주무시는데 어떻게 깨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대통령 주무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안 지켰다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편지에는 그런 질문이 답변이 하나도 없이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니 이거는 제3자가 볼 때 하는 얘기지 직접 책임을 지고 있고 권한을 가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참 답답하다. 거기에 더해서 이분이 월북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월북했다고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으니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또 설령 월북이라고 해도 그럼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하고 시신을 소각까지 당해도 그냥 대한민국 정부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거 자기가 월북하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내용이 편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그래 참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내용의 진정성이 없고 내용도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다음으로요. 지금 라임 또 옵티머스 펀드 이 사기 사태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 격화되고 있고 이 와중에 또 이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 필요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 옵티머스의 경우에는 옵티머스의 창업자인 이혁진이라는 분이 예. 2018년에 그 검찰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걸 알려져 있는데 아직 체포도 안 하고 있고요. 이분이 그동안 행적을 보면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 공천까지 받아서 거기에 출마를 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과거에 귓속말을 나누는 사진도 지금 확인되어 있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 금융정책특보를 했던 분이고 조국 전 법무장관하고 팔짱 낀 사진도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8년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베트남 방문할 때 하노이에서 교민 초청 행사를 했었는데 그 행사에 이혁진 씨가 같이 참석해 사진 찍은 것이 또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권력의 핵심부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해외로 도망갈 때 왜 갑자기 도망을 가게 되었느냐, 왜 그걸 출국 금지를 안 했느냐부터 이상하고 또 옵티머스 계열 회사의 그 대표로 계신 분이 핵심 키를 가진 인물이라는데 그분도 지금 잠적해서 행방불명입니다. 약 한 4개월 이상 동안 중요한 단서가 제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부터 조사가 되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라임 사건의 경우에는 이 핵심 김봉현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강세라고 하는 사장을 시켜서 자기 밑에 사장을 시켜서 강기정 당시 그 정무수석에게 로비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전달해 준다고 하면서 돈을 줬다. 그리고 그 돈이 강기정 수석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법정 증언을 하면서부터 이것이 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약 4개월 전부터 이 사건이 계속 검찰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무렵에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안 하고 심지어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부, 네.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부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그쪽에서 조사를 하게 하는 조치까지 이성영 서울지검장이 취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김봉현 씨가 법정에 증언을 하니까 이제 바깥으로 불거져 나온 거죠. 쉬쉬하고 덮었던 것이. 그러자 갑자기 이제 막 급하게 되었다고 막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수사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누구든지 법 앞에 다 평등한 것인데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수사에 그럼 협조 안 하는 것을 오히려 정상으로 생각했다가 예외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이 보도가 되고 관심을 끈다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검찰이 뭉개거나 계속해서 지연시키면서 덮으려 했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을 확실하고 떳떳하게 밝히려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드려야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사태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를테면 이낙연 대표 또 자신의 이번 사태 관련 그 의혹, 연루 의혹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의힘 측의 수준 낮은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그걸 수준 낮은 정치 공세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우리 당에서 무슨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봉현 씨가 법정 증언을 한 것에 드러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걸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낙연 대표의 그 선거 사무실에서 폭각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던 것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옵티머스 관련 업체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옵티머스의 고문인 최동욱 전 검찰총장하고 올달에 만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예. 문제가 정말 없다 그러면 떳떳이 밝히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거짓말 같은 정치 공세 이렇게 물타기를 하시는 것인지 네. 참 뭐가 캥기는 것이 많은가 보다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 내부로 돌아가서요. 지금 국민의힘 재보선 경선준비위원회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어떤 비대위 위기설,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 보십니까? 글쎄 지금 재보선 관련해서 여러 티격태격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네.
이 민주주의 정당 내에서 획일적인 의사결정이나 집행이 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우리 당에는 많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오히려 의총을 하게 되면 뭐 저희들 의총을 하면 어떤 때는 20명, 30명씩 나와서 각자 의견을 발언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중에서 합일된 의견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민주주의 정당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뭐 있겠지만 그분의 생각이 당의 최종 결정은 아닌 것이고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과 또 우리 당원들의 뜻을 잘 모아서 꼭 이번 그 재보궐선거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남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구수하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배추도사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나왔습니다. 네, 머리를 바짝 세우신 게 네. 정말 배추처럼. 오늘은 또 배추의 날이기 때문에. 네. 오늘 배추의 날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배추의 날. 자, 그런데 요즘 전화 한 통 오길 기다리신다고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02로 시작되는 네. 전화번호입니다. 02.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니겠습니까? 예.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네. 자, 전화를 받아서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라고 하면 예. 아침 7시부터 방송되는 예.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듣고 있다고 딱 말씀하시면 됩니다. 황보선 네. 출발 새 아침 YTN 짱이야. 네. 예, 우리 배추도사님. 네. 말씀 너무나. 10% 더 올려주십시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10% 뭘 올려달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청취율요. 청취율이요. 네. 청취율 말고 또 출연료도 올려달라는 말씀 아니에요? 요즘 예. 배추값이 좀 올라가지고. 청취율 좀 올라가는 거 보고 좀 저 PD한테 부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여론 좀 살펴보죠. 지난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1단계로 좀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한 거 여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평가는? 확실히 이 예.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네, 예. 좀 힘들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좀 완화되니까 뭐 경제 활동도 가능해지고 YTN이 리얼미터 의뢰해서 지난 1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했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로 응답률 6.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이제 완화된 것, 조정된 것에 대해서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10명 중 6명이 살짝 넘는 62.5%는 적절하다. 네. 35.2%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해서 그만큼 좀 환영하는 여론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네. 환영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네. 그래서 예. 35점. 지금 예. 안심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지역 감염 또 네, 집단 감염으로 해서 확진자가 또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 만큼 지금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 행사도 있고 또 네네. 인구 밀집 지역인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와 인천에서 거리두기 완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10명 중 4명이나 됐고 예. 대구 경북은 이 단계 1단계로 완화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저런 것도 있었겠습니다. 네. 그런 뭐 진영이나 뭐 정치적인 이 진영 관련해서 그런 색깔도 좀 약간 그렇죠. 반영된 거. 그것도 이제 정치적인 성향도 영향을 줬을 수는 있는데 네네. 그만큼 이제 또 재유행 네네. 조짐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동 인구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네. 최근에도 버스에도 승객이 많습니다. 지하철도 네네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해외 유입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네. 부정적인 의견도 아주 만만치 않으니. 35%면 꽤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또 사실 그 감염이 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하니 1단계 상황이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마스크 제대로 쓰고 다니고. 네.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 마스크 착용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또 그 마스크 벗고 막 또 일가를 하던데 그러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예. 자, 다음으로
자, 의대생들 국가시험 재응시 여부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의사협회는 뭐 더 사과는 필요 없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 국민 여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국민 여론은 아직도 예. 좀 싸늘한 편입니다. 예. 이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13일 실시한 조사인데 응답률 6%, 나머지 개요는 네. 앞서 조사와 동일합니다. 이 국가 시험이죠. 미응시 의대생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반대가 절반을 넘는 52.2%, 네. 찬성이 37.5%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론이 악화됐던 때보다는 조금 누그러뜨려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좀 공분 네.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정부도 국민 여론을 사실 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근데 지금 이 여론 봐서는 뭐 재응시 기회 사실 주는 쪽으로 방향선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을 먼저 돌리는 게 중요한데, 네. 뭐 연령대별로나 이제 정치 성향별로 보게 되면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년에 네.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네. 의대생들에게 국가시험 재응시키를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국민 여론은 안 돌아서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부가 한 번도 응시기에 주었지 않습니까? 네. 주었는데도 의대생들이 거부를 했던 것이고 다른 국가시험 응시자들과 형평성 공정성 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 가장 주목하는 이 이슈가 사회적인 기준이 공정이거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국민 여론을 돌리기 위한 적극적인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좀 여론을 돌리는 노력이 네. 충분히 있어야 이게 이제 네네. 국민 여론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만 18세 이상부터 50대까지 네. 재응시 반대 의견이 높았고 60대 이상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응시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반대였습니다. 어허. 보수층은 재응시 기회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진보층과 중도층은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네. 결국 여론을 돌린다는 것이거든요. 예. 바로 이 노력이 좀 선행이 돼야 되겠죠. 네. 자, 북한 관련 여론도 좀 짚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답보 상태 종전선언 재차 강조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국민 여론 어떻습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제 예. 못마땅해 하는 네.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왜 그러면은 종전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국민 여론 어떻게 살펴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강조했는데 데일리안이 RN서치에 의뢰를 한 조사입니다. 지난 네. 12일, 13일 실시했는데 전국 1,054명 무선 자동 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응답률 5.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질문에 따라서 여론조사는 응답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네. 것을 감안하고 들어보시면 북한의 비핵화 전이라도 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므로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이 50%에 근접하는 47.6%, 반대가 약 40%인 39.9%로 오차 범위 예. 밖으로 네네. 찬성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아, 슬쩍. 네.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대보다는 정치적 선언이 더 필요하다. 네. 남북관계의 기반을 위해서 이렇게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또 남북관계 관련해서 또 저 좀 큰 사건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이제 이것 때문에 남북관계 좀 꼬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에 대한 여론 조금이지만 약간이지만 네. 그 오차범위 약간 밖에서 나왔지만 긍정 좀 나온 거. 이 배경 뭐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긍정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 예. 뭐 보수적인 판단 네. 또 북한의 책임이 많은데 이런 반응을 왜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 질문을 보면 이제 정치적 선언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남북 관계가 출구 없는 답보 상태이긴 하지만 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뭐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도 이 종전선언은 정치적으로는 필요하다. 네. 이런 의견이 조금이라도 더 높게 나타나는데 말 그대로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옥토버 서프라이즈 기대하기 좀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리더십이 예. 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네네. 이 미국 또 북미 관계가 금방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라도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 예. 종전선언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리 국민들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대통령 지지층이 견고하지 않다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겁니다. 네. 적어도 대통령의
이 대북 관계에 대해서 지지층들은 응집하고 있는 거. 여전히. 예, 이것도 최근에 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죠. 6월 네네. 달에는 이 연락사무소도 폭파도 있었고 예.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 예. 이제 주로 이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네. 자, 또요. 요즘 정말 정치권 공방 계속 가열되고 있는데 라임하고 또 옵티머스 부실펀드 사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요즘 빅데이터 상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언급량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는 지금 특별히 나온 건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사가 돼야지. 네. 그러니까 과정상에서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게 사실 정확한 여론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빅데이터 상으로 한번 봤더니 먼저 언급량입니다. 네. 이 라임, 옵티머스 이름만 듣고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은 쉽긴 쉬워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또 솔깃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액 자산가들은 뭐 내가 돈 좀 있으니까 여윳돈을 더 불려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서민들에게는 만약에 환매 중단이 되었다면 굉장히 큰 충격이고 이제 피해를 입는 건데 이게 과거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보도되긴 했는데 별로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증합니다. 관심이. 근데 정확하게는 지난 10월 8일부터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이 언급량이 그러니까 관심도라고 볼 수 있겠죠.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황 보선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라임과 옵티머스 중에서는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전에 나왔던 그 차량 브랜드 이름이랑 비슷한 거에 더 가지 않을까요? 빙고. 이것도 참 특이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라임과 옵티머스를 비교해 보면 라임보다는 옵티머스에 대한 관심이 더 높게 나타나요. 훨씬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한 3배 내지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데 아마 이것도 좀 보도량도 많았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좀 이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라임은 좀 굉장히 평범하다면 좀 옵티머스에 주목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금액은 사실은 더 라임이 더 큰데 훨씬.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뭐 웃을 일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할 만큼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 근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의미는 뭐냐? 이게 금방 가라앉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이 크게 지금 증폭되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이고. 근데 다만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요즘처럼 막 검찰 수사팀 강화하고 그다음에 뭐 정관계 쪽으로 어떤 뭐 수사가 되고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좀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서민들은 사실은 큰 밀접한 그런 그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건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공방도 높아지고 커지고 그다음에 수사가 좀 강화되면서 확대되면서 더 언급량 높아진 상황이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감성 분석 보통 우리 이게 빅데이터의 감성 분석이 정확하게 여론조사의 뭐 긍정과 부정이나 또 찬성과 반대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해볼 때 이게 좀 긍정적인 편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이걸 그래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중립적이냐. 근데 라임과 감성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옵티머스의 이 공통점이 라임도 옵티머스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빅데이터 상으로. 라임은 한 55%의 부정률이고요. 옵티머스는 53%. 대체로 이 감성 분석과 관련되는 연관어를 보면 라임은 의혹, 범죄, 또 가짜 또는 혐의 이렇게 나더라고요. 또 금품 이게 이제 비리 의혹이 있는 거니까요. 옵티머스도 의혹, 범죄, 또 연루설 이렇게 또 적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빅데이터상으로 놓고 보면 워낙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라도 이 관심이 올라간다 그러면 향후에 수사 결과 또 수사 진행에 대해서도 상당히 국민들 관심은 더 또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뭐 옛날에 라임 하면 또 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뭐 기억나시죠? 요즘에 좀 개그 컨셉이 많이 늘어나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 이름 자체로는 우리가 친숙했던 건데 감성 분석해보니까 좋을 거 하나도 없네 보니까. 이게 워낙 또 복잡하고 이제 사모펀드라는 게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도 그동안에는 관심이 좀 미미했다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현 상황을 상당히 많이 반영한 감성 분석 결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잠시 뒤 8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